안녕하십니까. 정치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의 영역, 이코노믹스의 영역에서는 가부장이 폭력도 행사할 수 있고 구성원들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조직이 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이랬지만은 정치 영역에 온 이상은 이제 가부장이 없고 모두가 대등한 시민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오직 설득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라는 거를 만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를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또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정치, 폴리틱스라는 개념, 이론 자체도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학이라는 서사시, 연극, 비극, 모든 그렇죠? 역사, 철학, 윤리학 이 모든 것도 역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이 정확히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만드는 공동체, 그것은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것을 모두 극복하고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설득하면서 그 의식주의 문제를 초월하는 어떠한 더 높은 차원의 공적인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가면서 만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제 위해서는 지금 인문학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동체를 이름하여 우리가 이제 공화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즉 같이 이제 번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동체의 모습에 그 공동체는 여러 다른 형태의 공동체와는 이 정치 공동체의 차이는 뭐냐면 부족은 혈연 관계이고 가족도 그렇지만은 왕실도 그러니까 왕조라는 것도 왕국도 그 왕이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왕권 신수설이 됐든 아니면 천명을 받아서 했다라든가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황제들도 그렇고요. 뭔가 자기네는 이미 있는 자연적인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렇죠? 우주의 질서의 일부분이다. 황제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이 부여해준 존재이고 통치권을 준 존재이고 그리고 그런 제국을 만들고 왕국을 만들고 부족을 형성해 갖고 가족을 이루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서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공화국만은 완전히 인간이 만든 시민들이 만든 공동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또 구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연적인 공동체와도 차별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신이 명령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주의 질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도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들이 자기네가 시민들이 만든 질서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공동체가 계속 갈 거라는 것을 보장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의 신의 섭리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화국의 질서라는 것은 이건 오직 그 공화국을 만든 시민들의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실력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요. 공화국이라는 것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배다. 자, 그런데 가다가 어디가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을 항구에 정박을 해갖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뭐 해갖고 메꾸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그 다른 배의 다른 부분에 있던 거를 띄워와서 이 물 새는 거를 막고, 어디가 찢어지면 그걸 기워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편하게 쉬고 정박하고 안식을 취하고 보충, 보급품을 받고 뭐를 보충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한없이 오직 자기네들만의 실력과 힘과 기지로서 끊임없이 항해해 나가는 그런 것이 공화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유지하기 힘들고 너무나도 사라지기 쉬운 것이 공화국이라는 그 의식이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실제로 금방 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몇 번 꽃핀 적이 없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공화국이라는 것이. 자, 그거를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게 이제 시민들의 덕성, virtus, virtue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virtue라 그래. citizens virtue. 그러니까 시민의 덕성 이렇게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 virtus라는 그 라틴 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virtue라는 것이. 근데 사실 virtue가 그 영어로 요즘 뜻은 뭐 여성의 정숙한 여성, virtue 이런 뜻으로 주로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요 남성성을 얘기를 합니다. virile하다라는 게 굉장히 남자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virility 거기에서 나온 것이 virtue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덕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민들이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직접 나가서 지키는 겁니다. 용병을 쓸 수도 없고 뭐 왕이나 황제가 알아가지고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무기가 어디서 나느냐? 시민들이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쟁기 그거 갖고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병대가 시민군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칼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기네가 창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방패를 갖고 있어야 되고 말을 길러야 되고 농사도 짓고 경제활동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시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도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습니다. 자기네가 직접 해야 되는 게 그게 시민군, 그게 민병대의 전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민병대의 전통이 있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아니 저렇게 무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저렇게 많이 죽고 총기 사고가 나는데 그걸 왜 안 없앴느냐 했더니 미국 헌법이 총기 소유를 절대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2수정헌법이 절대시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할 때에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영국 제국군하고 싸울 때 그 군대가 뭡니까? 그게 민병대죠. 시민들이 직접 자기네가 갖고 있던 총칼 들고 나와서 영국의 군대하고 영국군, 제국군하고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는 시민들은 나라 지키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 물론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것도 아무한테도 못 맡깁니다. 왕한테 못 맡기고 귀족들한테 못 맡기고 황제한테 못 맡깁니다. 어떡합니까? 자기네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민병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전투력을 길러야 되고 전술을 익혀야 되지만 시민으로서 정책을 논하고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건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역사, 철학, 윤리, 도덕,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밝아야 됩니다. 그게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서사시를 알아야 되고 비극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뭐 사대부들한테 맡기고 아니면 귀족들한테 맡기고 관료들한테 일부 사람들한테 맡겨서 알아서 해달라고 난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죽어라고 가족 밥 벌어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시민들입니다. 그걸 대신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덕성을 기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민 노릇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민을 그럼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 그래서 대학이 있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게요. 우리가 뭐 진짜 제가 있었던 정치외교학과도 있고 인문대학에 가면 국문학과도 있고 영문학과 있고 노문학과 있고 중문학과 있고 동문학과 있고 이제 쭉 철학과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갖춘 것이 우리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서양에서는요 모든 대학의 핵심은 거기에 인문대학입니다. 인문학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그러면 하버드 유니버시티, 예일 대학교 그러면 예일 유니버시티, 콜롬비아 대학교 그러면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보면요 하버드 로스쿨도 있고 법대, 하버드 메디컬 스쿨도 있고 의대도 있고 비즈니스 스쿨 경영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군데를 하버드 칼리지라고 합니다. 그 칼리지가 뭐냐면 4년제 학부대학만은 칼리지라고 합니다. 다른 누구도 칼리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학교의 중심입니다. 하버드에 가면 뭐 하버드 야드라 그래갖고 제일 가운데 제일 유명한 그게 뭐냐면 학부 학생 기숙사가 있는 가운데 있는 마당입니다. 그게 그 학교의 상징입니다. 예일을 가든 뭐 유펜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그 칼리지가 그 쿼드라는 게 있습니다. 학부 학생들 기숙사로 둘러싸여 있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럼 칼리지는 뭘 하냐? 미국의 칼리지들은요, 학부에서는 법대도 없고, 의대도 없고, 경영학과도 없고, 행정학과도 없고, 간호학과도 없고, 없습니다. 회계학과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게 학부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 다음에 법대나 의대나 다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도 요새 그렇게 변하고 있죠. 로스쿨 이런 거를 통해서 변하는데 뭐냐면, 학부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법, 의학, 경영학 이 모든 거는 밥 벌어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거는요, 대학원에 가서 하라 그래요, 나중에. 학부에서는 뭘 합니까? 학부에서는 문사철, 문학, 그렇죠? 순수 인문, 사회과학 정도밖에 안 합니다. 경제학은 하되 경영학은 대학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학을 하되 행정학은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대학원 가서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학부에서는 시민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문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학부를 다니면서 내내 그냥 같은 학생들,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앉아갖고 뭐 정말 개똥철학도 논하고 사는 게 이런 거냐, 저래야 되느냐, 나라가 일로 가야 되느냐, 절로 가야 되느냐, 정책이 이게 옳으냐,
이러한 수많은 사회 윤리, 도덕, 인문, 역사 문제들을 끊임없이 논하고 4년 동안 그거를 제대로 하고 나야지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가서 로스쿨 가서 그래 너 이제 변호사 돼. 그래서 변호사 해갖고 밥 벌어 먹어야 되니까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니면 메디컬 스쿨 가서 6년 더 공부하고 저 비즈니스 스쿨 2년 더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지 학부에서 그런 거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제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2002년 봄 학기에 그때 미국에 가갖고 아직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인데 거기 가갖고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한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 교수로 해서. 프린스턴의 특징이 뭐냐면 프린스턴에는 로스쿨이 없습니다. 프린스턴에는 메디컬 스쿨도 없습니다. 프린스턴은 비즈니스 스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은 가면은 다 없어요. 법대, 의대, 경영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새로 총장이 부임하면은 그런데요. 우리 학교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도 좀 법대 같은 거 좀 프린스턴 로스쿨 만들면 얼마나 멋있겠냐. 프린스턴 메디컬 스쿨 만들면 얼마나 장사 잘 되겠냐. 그런데요. 뭐 비즈니스 스쿨도 그러면은요. 동문들이 전부 다 와서 절대 안 된다 그런답니다. 절대 안 된다. 돈이 필요해서 그러냐?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대줄 테니까 그냥 순수 학부 칼레지 중심으로 남겨놔라. 인문학 중심의 학교로 남겨놔라 그런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도 당장 기업인 되고 당장 변호사 되고 당장 판검사 되고 당장 의사 되는 교육 시키지 말고 그 전에 4년 동안 최고급의 인문학 교육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문사회과학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의사를 해야지 되는 거고 이거를 인문사회과학을 제대로 해서 공적인 문제를 논해봤고 고민을 해봤던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야지 더 공적인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해야지 더 창의적으로 기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있으면서 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먼저 되고 시민이 먼저 된 다음에 그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서 그 속에 들어가서는 그 학부를 다니면서는 역사, 철학, 시, 서사시, 윤리학, 도덕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말시키고 가르치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학점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얼마나 참여해야 했느냐. Class participation.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험 잘 봐도 성적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왜? 시민이라는 건요. 일방적으로 훈계만 듣고 있는 선생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죠. 자기 의사가 있고 자기 의견이 있어서 제 생각엔 이런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를 읽어봤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거를 봤을 때 이렇습니다라는 그 대화가 되고 의견이 있고 끊임없이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게 되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시민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시민이 없으면은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독재자가 통치하든지. 그렇죠? 극히 일부 사람들이 특권 계층이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인문학, 수사학 이거를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민 노릇하기 정말 힘듭니다. 아무나 민주사회의 시민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요.
조선시대 그랬지 않습니까? 양반이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5% 중에서도 시험을 쳐서 1년에요. 여러분 1년에 조선 왕조 500년 동안요. 제가 평균을 아예 내봤습니다. 1년에 문과 급제자 수가요. 30명입니다. 평균 25명에서 30명입니다. 그러면 25명에서 30명 뽑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조의 관료 수가 제일 많았을 때가 300명에서 500명입니다. 나라 전체 관료가 나라를 통치, 그러니까 왕 말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 판서, 그 육조 판서, 참판,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무슨 뭐 군수 다 해갖고 관찰사 해갖고 다 해서 사실 300명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서상경 읽고 뭐 한서 읽고 무슨 온갖 중국의 그 엄청난 인문의 세계를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이태백의 시도 알아야 되고 두보의 시도 알아야 되고 시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논어도 읽고 무슨 모든 역사서들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네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제한적이죠.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거를 치를 만큼 공부를 해야 되면은요, 과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디 논밭에 나가서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내 앉아서 글만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내내 나가서 어린 사람, 애들이 나와서 젊은이들이 내내 나가서 글만 읽고 있으면은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논밭을 해서 누가 농사를 지어서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데에서는 극소수 사람만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5%밖에 안 되는 4대 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5%들이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4대부한테 나라를 맡깁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영의정에서부터 판서까지 알아서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하니까 세금 낼 때 되면 와서 세금 걷어가고 군역 가야 되면 와서 나가라 그러면 군대 나가는 거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그런 거 싫고 왕 싫고 독재자 싫고 그건 다 싫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옛날에 4대부들이 갖췄던 5%밖에 안 되는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이 갖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엄청난 지식들, 인문학적인 지식, 시사 문제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시민 각자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덕성을 갖춘 인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논하고 정치 문제를 논하고 국회에 진출을 하고 회사에 진출을 하고 학교에 교사로 나가고 선생으로 나가고 이러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그 사회가 민주사회가 됩니다.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말로 설득하지 못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나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건 이렇게 옛날에 극소수한테 맡겼던 4대부들한테 맡겼던 선비들한테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맡겼던 거를 우리 국민들, 일반 시민 전체가 그거를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해지고 그 대신 우리가 교육 기반이 굉장히 넓고 강합니다. 이제 내용을 그런 걸로 채워서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지금 하자는 것이 그 이상을 제공해 준 것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고, 아테네가 만든 그 정치고, 그 정치의 영역을 가지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치의 영역이란 그 힘든, 가장 인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고 인간의 본능에 거의 역행하는, 그렇죠? 사리사욕을 벌이게 만들고 그 모든 거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공화국을 만들고 그 시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특히 뭐 대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시민들이 갖춰야 될 인문학적인 그 교양, 그거를 갖추는 제도를, 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열심히 시민들을 길러내고, 그래야지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언제 풍랑을 만나서 없어질지 모르는, 어디에 가서도 항구에 정박해갖고 보급품을 따로 딴 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러한 공화국이 끊임없이 제대로 방향타를 잡고서 항해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당연히 일은 했죠. 일은 했지만 나라가 위태로우면 나가서 싸웁니다. 시민 민병대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남은 시간에는 어떡합니까? 일하고 전쟁하는 시간 아닌 시간은 어떡합니까? 폴리스에게 나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시민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 이번 어떻게 할 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가? 이 정책은 어떻게 할 건가? 윤리 도덕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등등, 외교는 어떻게, 이 모든 거를 시민들이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끊임없는 말의 잔치였었습니다. 유명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한나 아렌트가 그 책에서 그런 인용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시끄러웠던 공동체가 그리스의 폴리스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저 폴리스에 모여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웅변하고 맨날 연설하면서 하는 거면 세상이 시끄럽다는 거죠. 조용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고성 지르고 상대방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한국의 의회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 말고요. 정말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자기가 말할 때가 되면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강력한 스피치들을 할 수 있고 연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그런 것이, 그게 정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치의 모습이 가장 잘 살아있는 게, 우리가 가장 그나마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의 연설입니다. 여러분, 연설이라는 게 그냥 어떤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그냥 식순 중에 하나로 그냥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은데 뭐 빨리 가서 수다 떨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아니면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행사를 하니까 나와서 하는 연설, 누군가가 그냥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유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고 뭐 재미도, 이런 게 연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설이라는 건요, 그 공동체가 흩어져 있었고 그 공동체가 위기를 맞아서 뭔가 다시 심기일전해서 정말 새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아니면 새로 용기를 얻어서 존재 이유를 확인을 하고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연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 유명한 연설은요, 실제로 그 역할을 해준 연설입니다. 모든 정치 연설의 교본인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이라는 것은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1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 2차 전쟁에서 다 이기고 완전히 에게해의 패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그 다음부터 그리스의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를 무찔렀던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벌이다가 2년째가 됐습니다. 2년째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아테네에서는 흑사병까지 돌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아테네가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페리클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는데 제가 감히 와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한들 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누가 안 되는 말씀을 제가 할 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굳이 저보고 와서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전쟁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참여해서 우리 법을 만들고 너무나 열려 있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스파이들이 다 보면 어떡하냐 그러지만 열린 사회는 아무도 못 당합니다. 라면서 쭉 연설을 해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그 미망인들, 그 자식들을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라가 영원히 가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정치 연설 똑같습니다. 그게 게티스버그 연설은 아예 그냥 베꼈습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짧아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게티스버그 연설이 유명합니다. 페리클레스 연설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가 침기일전하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링컨이요?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을 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북전쟁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진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4년째 싸우고 있는데 간신히 이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가 이제 드디어 북군이 이긴 전세가 완전히 북쪽으로 기우는 결정적인 전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장에서 쓰러진 수만 명이 죽은 그 격전지에 와서 거기 와서 5분 동안 연설을 하는 겁니다. (80년하고도 7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 대륙에 자유 속에서 잉태되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명제를 신조로 하는 새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 또는 이렇게 잉태되고 이런 신조하에 세워진 그 어떤 나라라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를 시험하는 거대한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격전지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분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존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이 이곳에서 싸우면서 숭고하게 진전시킨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인 과제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즉 목숨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자 한 그 과업에 더욱 매진하고 이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에서 자유가 새롭게 탄생하고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이 위대한 과업에 우리 자신을 바칩시다. 그 당시에는요, 마이크도 없었고 녹음기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었고 라디오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그 연설을 들은 사람은 글쎄요, 잘해봐야 200~300명 됐을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연설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고 다시 삽니다. 처칠의 연설이요. 여러분 다케스트 아워 이런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칠이 2차 대전 당시에 수상이 됐을 때는 이미 히틀러가 프랑스를 다 점령해 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를 도와주러 보냈던 영국 육군의 주력이 덩커크라는 조그만 해안 도시에 다 몰려서 괴멸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윈스턴 처칠과 영국은 사면 초가입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이 뭐라 그럽니까? But it must be remembered that we are in the preliminary stage of one of the greatest battles in history. That we are in action at many points in Norway and in Holland. That we have to be prepared in the Mediterranean. That the air battle is continuous. And that many preparations have to be made here at home. In this crisis, I hope I may be pardoned if I do not address the House at any length today. I hope that any of my friends and colleagues or former colleagues who are affected by the political reconstruction will make all allowances for any lack of ceremony with which it has been necessary to act. I would say to the House, as I said to those who have joined the government,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We have before us many, many long months of struggle and of suffering. You ask, what is our policy? I will say, it is to wage war by sea, land, and air, with all our might, with all the strength that God can give us. To wage war against a monstrous tyranny never surpassed in the dark and lamentable catalogue of human crime. That is our policy. You ask, what is our aim? I can answer in one word, victory. Victory at all costs. Victory in spite of all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For without victory there is no survival. 시민들이 당신들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당신들은 편안히 있고 그 안심하고 있어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직접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내가 여러분한테 약속하는 거는, 보장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죽도록 고생해갖고 우리 같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이거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약속입니다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그 전세를 뒤집어 놓는 게 그 2차 대전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연설의 위력입니다. 그게 수사학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어떤 단체나 좋습니다. 그게 학교가 돼도 좋고, 뭐 집안이 돼도 좋고, 회사가 돼도 좋고, 뭐 지방자치단체가 돼도 좋고, 어떤 단체든지 지도자들은 나와서 어떤 때가 되면은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하러 모여 있는 거고, 이게 뭐 하는 공동체고,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설득을 하고 감동을 시키고, 풀이 죽어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그거를 북돋아주고, 슬픔에 잠겨 있는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연설이고, 그게 수사학이고,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 정치가 자주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미국이든 영국이든 우리가 지금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감동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보다는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기억할 만한 연설, 학생들이 외우고 있는, 무슨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뇌일 수 있는 감동적인, 뭐 윤동주 시인의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줌 부끄러우면, 이런 거는 금방금방 외우지만 어떤 정치적인 연설, 윈스턴 처칠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라든가,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 라는 이러한 케네디 대통령의 외침. 나에겐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이런 모든 것이 항상 시민들의 뇌리에 있고 학생들의 뇌리에 있고 젊은 사람들의 뇌리에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럴 때 이런 걸 이렇게 극복을 했지. 이런 거가 나라구나.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감동적이고 어떠한 공동체를 하나로 뭉치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에는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성공을 합니다. 뭉칩니다. 우리도 그 정치적인 삶을 제대로 된 정치적인 삶, 정치의 삶, 그 삶을 살라 그러면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지 다 감동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정치 지도자로 선출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근데 수사라는 게 그냥 겉도는 말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역사와 철학과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그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내서 이렇게 갑시다 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연설들을 계속 해야지 되는 겁니다. 집안이 잘 되려 그러면 그런 것이고, 학교가 잘 되려 그러면 것이고, 회사가 잘 되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왜? 우린 더 이상 가부장의, 왕의, 군주의, 황제의 모습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식의 권력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설득시키고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따르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위, 그런 의미에서의 감동을 전달을 해줘야지만 공동체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공동체는 선을 향하고 있고 그 선을 향하는 모든 공동체를 또 전체 다 아울러서 더 큰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수사학을 그저 말 잘하는, 언변 좋은, 가볍게 입 놀리는 이런 것과 구분한 진정한 수사학이라는 것은 역사, 철학, 문학,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그 상황과 시대와 그 문화에 맞게끔 그거를 표현을 하고 감동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수사학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교육이 그러한 수사학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민들을, 지도자들을 배출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정치, 제대로 된 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사학에 대해서 왜 수사학이라는 것이 정치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수사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왜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정치의 탄생 과정, 그 속에서 수사학의 탄생 과정, 그 속에서 비극의 탄생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정치의 탄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